자, 전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특성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주로 나오니까. 자,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활동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쭉 좀 알아볼 건데, 이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이라고 해서 그 3절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그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측면의 그 특성을 뭐 다른 형태로 알아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은 한번 그냥 쭉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학자들이 말을 어떤 식으로 붙이냐에 따라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 특성이라든가 성질을 속성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동산이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 가치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를 부동산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자연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치라든가 어떤 그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의 속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본질 혹은 속성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자연으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신이 뭐 우리한테 누가 신이 있다고 쳐볼게요. 신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에게 토지를 준 거 아니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뭐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없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공중에 떠서 이제 생활할 수도 있지만, 이따가 이제 공간을 얘기할 때, 일대 토지를 얘기할 때는 이 공간도 다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토지를 줄 때 어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인 뭐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 이런 걸 포함하는 일단 어떤 자연을 선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연에서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의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다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속성이 될 수 있겠네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존재 가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해갖고, 내가 일단의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지표 아래에 있는 공간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공간을 우리가 제공받았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제 민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그 3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 해서 이제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내가 일단에 어떤 토지를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둥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지구의 중심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일단은 이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갖고 있다면 나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지표 아래에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늘로 연장되는,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냐? 아니면 지구의 중심까지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 민법 제 212조에 따르면, 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 상해 공간을 뭐 수평 공간 이렇게 해줘볼게요. 수평 공간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표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늘로 연장되는 공간을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공중 공간. 그 다음에 땅의 중앙에 이르는 공간, 지구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 지중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중 공간. 그러면 나는 공중 공간 전체, 지중 공간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당한 이익이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소유권의 범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게 지상 몇 미터냐, 지하 몇 미터냐 이게 딱딱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판사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지역의 뭐 용도 지역이라든가 관행, 관습, 가치관 뭐 등등 따져와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요걸 뭐라 한다고요? 지표권이라고 해볼게요.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유권 하면은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건 답을 하고요. 국가 소유다. 공공의 소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소유는 공공의 소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공중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까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공중권이다 할 수 있겠네요. 공중권이다. 근데 이 공중권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사적 공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배타적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위에는 결국은 공공이 소유하는 범위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걸 공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공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 다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땅 밑에 지하의 중심까지 다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이 정도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거를 지하권이라고 해줄게요. 지하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적 지하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개인이 소유가 미치는 범위,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 정도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요? 공적 뭐라고 할까요? 지하권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공적 지하권.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권리들에 대해서 뭐 세세한 권리가 어떤 권리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나요? 건물을 또 지을 수 있는 거죠. 건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이제 물 같은 게 흘러다닐 수 있죠. 뭐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하천 같은 거. 그러면 이런 물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을 이용. 이러한 권리가 다요.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지표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범위까지는 지하시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내려서 지하층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것들, 암석이라 할게, 암석 등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암석 같은 거 전부 다 이 사람 소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땅 속에 뭣도 있어요? 지하수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지하수. 그래서 땅 속에 물이 흘러다닌다. 지하수. 이것도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지하수는 전부 다 뭐라고요? 이거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개인의 소유입니다. 다만 온천수도 지하수는 지하수죠. 개인의 소유 인정합니다. 다만 이거를 개발해갖고 공급을 어떤 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온천법이라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따져봐야 될 일이고, 원칙적으로요. 지하수는 다 누구 거라고요? 개인의 소유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어쩌다 요걸 자꾸 물어보는데, 땅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요 속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아니면 석탄, 석유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게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미채굴되는 광물이라고 하는데, 미채굴 광물. 요거는 국가의 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얘기고, 어떤 나라가 좀 가난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좀 풍부하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의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물을 캐내려면 누구 거냐면 국가 소유입니다. 광물은. 그러니까 이거를 광물 지 맘대로 캐내면, 자기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 맘대로 캐내면 절도입니다. 절도. 그러니까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는데, 이 광업권을 원칙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돈 주고 이거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광물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적 공증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을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이 건물을 지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짓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SBS 방송국의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굳이 물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내 토지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항공기의 발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파의 발착, 항공기의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전파의 뭐 발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요? 공적 공증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이 정도 여기서 뭐 굳이 물어본다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미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광물 같은 거는 뭐라고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제 자생 저수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생은 스스로 생겨난 저수지인데 개인이 만든 거면 당연히 뭐 개인 거지만 스스로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자생 저수지가 있는데 갑, 을, 병 이 세 사람이 여기 농사 짓고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냐면 당연히 얘는 이제 유역주의는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골고루. 근데 선용주의는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이 먼저 여기 와서 뭐 양수기 들이대고 물 뽑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충분히 물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도착한 사람이 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뭘 한다고요? 선용주의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유역주의는 어떤 지역이 좀 적합하냐면 요거는 이제 습윤 지역에 적합하다 이렇게 합니다. 습윤 지역이란 것은 물이 많은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습윤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 적합하고 얘는요 오히려 건조 지역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 항상 메말라 있다고 쳐볼게요. 메말라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괜히 골고루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셋 다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용해서 농사 살아나게 되면 얘들은 이제 좀 양보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좀 보상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같이 쓰다가 셋 다 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엔이 전하는 어떤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유역주의. 그 다음에 그 물 밑에도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항행이 불가능하다. 항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나중에 그 지적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뭐 북어라든가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항행이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 조그만 수로 같은 거. 그래서 항행이 불가능한 것은 갑이 이 땅을 갖고 있고 을이 이 땅을 갖고 있다면 그 중앙선까지 그 물의 중앙선까지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뭐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하천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이라든가 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디까지예요? 항행이 가능할 경우는 자 수로의 가장자리라는 얘기는 요 맨 끄트머리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바깥에 있는 경계선 있죠? 맨 바깥의 경계가 요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소유로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강이라든가 바다 이거 요 밑에 있는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소유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써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자, 위치와 관련돼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치가 높은 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가치는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위치로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는
위치의 평가와 관련돼서 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얘네들을 위치는 어느 위치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단독 같은 경우는 좀 쾌적한 동네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좀 편리해야 되죠. 학교도 좀 있고 지하철도 좀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뭐 적당히 갖춰져 있다 이런 데를 답으라고요. 편리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최고의 어떤 가치 위치가 될 수 있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최고로 친다. 그 다음에 공업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생산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성 또는 생산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있죠. 그리고 용수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사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시장과의 거리, 그 다음에 원료 산지와의 거리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최적의 장소가 위치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위치에 관한 이론이라고 해서 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캠브리지 학파라고 해서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그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위치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위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일단은 위치와 관련돼서는 위치의 가치다. 그러니까 위치가 곧 뭘요?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허드라는 사람은 접근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직관은 가까움, 접근성에 의존한다 하면서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있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접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고 쳐볼게요. 지하철 그러면 A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거리가 뭐 어떻게 좁을수록 작을수록 뭐 접근성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거리는 가까운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버스가 뺑뺑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접근성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리는 가까운데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버스가 없어서 맨날 택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적은 정도 있죠. 어떠면 뭐 심리적 부담도 적을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그럴 경우는 부동산의 가치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원칙이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예외라는 게 접근성은 분명히 좋은데 오히려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냐면 자, 아까는 접근의 대상물이 어떻다고요?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가까울수록 좋을 겁니다. 근데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 혐오 시설이다. 위험하거나 혐오 시설이다. 이런 거 근처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뭐 가스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뭐 공동묘지 이런 데 있어야 좋을 게 있다 없다고요? 없다. 장례시장 바로 앞에 있어야 좋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다. 지나칠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근처에 있는 건 좋은데 집 같은 경우 지하철 코앞에 있다. 그럼 너무 시끄러워서 살겠나요? 시장하고 좀 가까우면 좋을 겁니다. 근데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뭐 시끄럽고 거긴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거리와 접근성이라고 해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 원거리다. 아니면은 가로의 횡단 문제로 뺑뺑 돌아야 된다든가 일방 통행 관계로 뺑뺑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지하철은 여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A가 훨씬 더 뭐라고요? 가까우니까 그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횡단보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곧바로 가면 되지만 얘는요 뺑글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깝더라도 오히려 접근성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중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매 상점 같은 경우 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근처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접근성이 그다지 중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강한 흡입력이거나 독점력을 발휘하는 시설물들 있죠.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마트 이런 것들, 사람이 찾는 빈도가 많지 않은 부동산, 요양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그다지 얘네들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저쪽에 금천 쪽, 서울에서 이제 그 파주 쪽, 파주 금천 쪽으로 가다 보면 이마트가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거로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이상한 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런 거는 자, 얘네들은 독점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한 흡입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산속 깊은 곳에 있어야 이 요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그 요양원은 그 자제분들이 찾아오기 쉽게끔 이게 도심에 있지만 원래 요양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축하면 사람이 찾아오고 그러면 오히려 요양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그 접근성이 중요시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이런 것들은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자산으로서의 부동산도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요걸 가지고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자산이다 해주는 겁니다. 자산.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고 해서 부동산 활동이 뭐라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 예를 들어서 중개 활동을 한다든가 거래 활동, 개발 활동, 금융 활동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다. 부동산 현상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의 결과, 부동산 활동의 결과 우리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부동산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이다. 그러면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 있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물론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는 그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고 않으나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유형, 무형의 어떤 현상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부동산 활동의 분류다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부동산업하고 뭐 임대업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최근 한 3-4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나갈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한국 산업 그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 및 공급업이다.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한 것은 대분류고, 요거를 또다시 이제 세세하게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그 다음에 요 공급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개발 및 공급업이다.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 서비스업은 이렇게 해요. 부동산 관리업하고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임대업을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 다음에 기타의 건물 임대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기타의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중개업하고, 그 다음 중개를 조금 확대시켜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하고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문 및 중개업. 자문이라는 건 뭐야? 컨설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컨설팅 및 뭐라고요? 중개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하는 게 쉽지만 않은데 나중에 시험 치르기 전에 가볍게 한번 그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성에 따른 분류다 해서 보통 이제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 분야에서 전문성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3차 수준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활동입니다. 당연히 감정평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죠. 평가사가 하는 평가를 뭘 한다고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차 수준은 뭐냐? 1차 수준은 우리 같은 사람이 부동산 아파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뭘 한다고요? 1차 매수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뭘 한다고요? 1차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수준. 그러면 2차는 뭐냐? 2차는 이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라든가 은행의 대출 직원에 의한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그 자도 얘들보다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 의한 평가를 뭐라고요? 2차 수준이다. 그러면 자 중개 행위에 있어서 중개 활동에 있어서 3차 수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평가를 뭐라고요? 3차 수준의 중개 활동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여기서 뭐 또 속성 이런 표현을 나왔는데 이 부동산 활동은 어떠한 특성이 좀 있냐는 얘기예요. 활동 자체는. 그러니까 활동 자체는 이런 얘기예요. 그 본인의 재산이 됐든 타인의 재산이 됐든 타인의 부동산이 됐든 일단은 부동산 자체는 고가 아닙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자, 이런 고가의 본인이라든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게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하고는 크게 좀 다르게 요즘 들어서는 상당 부분의 높은 수준의 학식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성도 좀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그 높은 수준의 학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돈만 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도덕성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와서 빗대어서 남들의 고액의 재산을 다루는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지식도 좀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도덕성, 윤리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한번 적어 놓는 겁니다. 먼저 상당 부분의 학식을 좀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또요? 실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체계화된 지식, 이론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성이. 그 다음에 요거를 실무에 응용하는 관점에서는 이걸 기술성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과학성도 좀 갖추고 기술성도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경험과학성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활동은 과거로부터 행해온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활동 경험이 있죠. 요걸 기초로 해갖고 후일도 예측하는 이러한 경험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후일을 예측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과학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뭐 하는 거냐면 부동산 활동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보통 사회성, 공공성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사익성 이것도 갖춰야 됩니다. 사익성.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익성 하면 개인의 이익 측면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공공 다수의 이익 이걸 공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뭐라고요? 공익.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사익이라고 써볼게요. 사익.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사유재산되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자기가 효율성 있게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지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한복판에 내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더 차리게 되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걸 말한다고요. 공익,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 부동산 활동은 사익 측면이 강조된다. 아니면 공익 측면이 강조된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사익과 공익은 뭐라고요?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요거를 만약에 개인의 이익 측면에서는 얘기한다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익이 강조된다 하는 건 틀렸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뭐가 강조된다고요? 사익이 강조되고 그 다음 공공 입장에서 항상 공공하면 국가, 지자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 입장에서는 뭐가 강조된다고요? 공익 측면이 강조된다. 이런 표현은 맞는 편입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부동산 활동 자체는 사익성이 우선돼야 된다.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라는 얘기죠. 서로 조화롭게 돼야 된다. 아니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도 요구하죠. 요게 전문적 지식도 요구되고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윤리의 유형에는 고용윤리가 있네요. 고용윤리는 내가 만약에 중개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있죠. 이런 것들을 고용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윤리라는 것은 자 이 그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자 여기서 조직이라는 거 동업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업자라는 것은 돈을 같이 투자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개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라든가 동업자 단체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데와 관계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것들을 조직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윤리는 의뢰인이라든가 혹시 의뢰할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있죠. 이런 것들을 서비스 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윤리라는 것은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이 막 서로 담합해 갖고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공 다수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중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그 전시가 내지가 추상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물건 갖다 놓고 직접 사고 판다면 구체적 시장이지만 물건은 엉뚱한 데가 있다. 강릉에 있는데 임야가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죠. 이런 걸 추상적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보 활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주변에 뭐 큰 도로는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활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가봐야 되는 거죠. 임장 활동이다.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임장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추상적 시장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보 활동성, 그 다음에 또한 대인 및 대물 활동성이다 해서 자, 부동산 활동은 특히 이제 중개업을 한다. 그럴 경우는 단골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사람들이 막 소문에 소문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직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중개업도 해야 되고 그 항상 그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꾸 이상한 권모 술수 이런 걸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단골도 쌓여나가고 그 사람이 친인척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쌓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로는요 사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대물 활동성이다 해서 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거래 사고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요 이게 물건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물 활동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장 활동성을 좀 전에 했죠. 현장에 임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 혹은 장기적 배려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존속하죠. 그러니까 3년 뒤에 혹은 뒤에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걸 다 감안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배려의 장기성 혹은 장기적 배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간 활동성이다 해서 아까처럼 부동산 활동은 다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지표 아래에 있는 공간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 활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활동할 때는 무릇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따져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법률적 측면, 법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합 개념이다.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공이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된다는 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 개념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네요. 공간적 범위는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정도를 1번 보겠습니다.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지표권이다. 이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표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공중공간이라고 하는데 공중공간 내 일정 부분을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공중권이다. 이 정도 범위를 뭐라 한다고요? 공중권이다. 물론 개인의 소유가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사적 공중권 아니면 그냥 공중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 이 땅 밑에 사적 지하권을 구성하는 것들은 지하권을 여기 지하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가 남석 이런 거 다 개인의 소유 인정한다고 했죠. 물까지. 다만 광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지상권은 우리 민법에서 처음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지상권 계속 공부할 겁니다. 민법에서.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건물이라든가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하는데 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가 이 정도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지상권이라 하는 겁니다. 사유지 지하의 일부로 이 정도 범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국가가 이 개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하철을 뚫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고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보신가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다양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다. 표현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됩니다. 2번 보시니까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 맞는 거죠? 세 번째 과학성과 기술성도 요구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론적 측면에서는 과학성, 실무적 측면에서는요 기술성이 요구된다 해줍니다. 보통 과학성 하면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성격 있죠. 이런 거를 좀 강조한다. 그런 얘기고 기술성은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들을 그 기술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죠. 맞는 거고 5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는 뭐가 중시된다고요? 공익성이 강조된다. 이게 틀렸네요. 항상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수익성과 공익성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 아니면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존중된다. 수익성을 다른 말로 사익성이라 하면 됩니다. 사익. 이렇게 해줘야 되지 무턱대고 뭐가 더 우선된다. 뭐가 더 우선된다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중시된다는 건 틀린 겁니다. 조화롭게 돼야 된다. 아니면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실력 점검하기 요거 한번 쭉 꾸준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